근데 이제 방학 일주일하고 조금 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은 학교도 있고, 그쵸? 18일 뭐 이때 계약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학교들은 아직 좀 남은 걸 거고, 다음 주 한 월화쯤 계약하는 학교도 있었던 것 같긴 하니까 뭐 간발에 알아서 하십시오. 뭐 힘내라, 어쩔 수 없지. 일주일도 안 남은 건 진짜 좀 빡세긴 하다. 월요일 날 계약이면 지금 며칠 남은 거냐? 아무튼 자, 우리 그 첫 주 차에 한 거랑 그다음에 2주 차에 한 거, 지난주에 한 거랑 생각을 해보면 첫 주 차에 한 거는 몰 쪽 그냥 쭉 거의 그쪽 위주로 했던 거고, 몰 위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2주 차에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은 여기 마저 정리하면서 그 이제 전기음성도랑 분자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큰 주제로 공유결합이라고 묶을 수 있는데, 공유결합 내지는 분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묶을 수 있는데 내용을 한 거잖아요.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을 본격적으로 할 때 가보면 까먹겠지. 그냥 미리 들었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때 다시 들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떠오르고, 그래도 용어가 익숙한 상태로 듣게 되니까, 그래도 들어본 적 있는 용어들로 뭔가를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 남들은 이제야 처음 듣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좀 더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이제 차이란 말이지. 근데 뭐 까먹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디폴트야. 여러분들이 당장 2학기 때 넘어가면, 2학기가 시작이 되고 나면 당장 시험 봐야 되잖아. 시험 보느라 이런저런 과목들 다 공부 계속 또 열심히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선행학습 해둔 거는 어느 정도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건 알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좀 포인트를 조금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대충 하지 뭐 라고 두면 너무 쓰잘데기 없는 행동을 우리가 돈에다가 시간까지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넘기려면, 이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첫 주차에 한 거는 어, 학생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희가 그 화학을 좀 내년에 확실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제를 좀 풀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이제 바쁘니까 뭐 그거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금 우리 요 시험지만큼이라도, 그쵸? 오늘 우리 시험 본 시험지만큼이라도 다 제대로 파악했으면 일단 그 정도면은 만족하고 지나갈 만한 성과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출발점에 서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 2주차에 했던,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 부분은 사실 화학 전체를 따져보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요거는 이 구간에서 어렵게 느껴지니까 되게 빡세게 다루는 것 뿐이지, 사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 덧셈 뺄셈,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힘들고 어렵지 않잖아요. 얘는 그런 쪽에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사용될 일이 없는, 그냥 연산에 필요한 용어와 그 연산 과정 자체가 익숙해지는, 그냥 그런 그 파트가 여기 첫 주차에서 다룬 파트이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건 당장 여러분들 내신 구간이 지나고 나는 동안만 중요한 거고요. 사실 딱 그 여러분들 이 화학대 시험 보고 나면 얘가 확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화학을 하는데 되게 그냥 편한 도구 정도로 사용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 화학 관련 전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화학 이후에 여러 화학 관련 과목들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화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되게 도움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결국은 극성과 무극성 분자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배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극성과 무극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는 공유결합 자체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전기음성도가 누가 더 크고 작아서 전자가 치우침이 일어나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것에서 전자의 치우침이 분자 구조로 확장했을 때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어서 전자 치우침과 분자 구조를 합쳤을 때 진짜로 분자 안에서 전자 치우침이 나타나느냐를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 극성과 무극성을 구분하는 어떤 요소로서 되게 그 중요한 것들을 배웠던 건데, 얘는 중요해요. 우리가 이후에 뭘 하든 그 어떤 물질의 성질을 파악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극성과 무극성이거든. 우리가 극성 무극성 판단만 빨리 할 수 있어도 이 어떤 새로 만나게 되는 물질에 대한 성질의 한 절반 이상을 바로 파악하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 결합 부분은 뭐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자쌍 반발 이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뭐가 사면체형이고 뭐가 삼각불형이고 여기까지는 다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음성도 개념이나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거는 좀 그래도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3단원하고 4단원 이렇게를 각각 할 것 같아요. 못하는 부분 그리고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은 빼고 최대한 그냥 다루고자 하는 부분만 압축해서 할 건데, 사실 고민을 좀 했어. 4단원이 화학의 4단원이 중화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합과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여러분들 통합과학 쪽에서도 산염기 중화반응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산염기 중화반응이라는 주제가 겹치기 때문에 같이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반대로 따져보면 너희가 아직 통합과학 산염기 중화반응을 이제야 하는, 그러니까 아직 그 기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화학 산염기의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화학의 중화반응이 들어가는 거니까, 올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3단원을 스킵하고 4단원을 할까 했으나 4단원 어차피 깊게 다루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3, 4단원을 둘 다 좀 그냥 다룰 것만 다루는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할 건데, 오늘은 일단 3단원 얘기를 할 거고요. 3단원에 원래 제일 처음 딱 나오는 내용은 이게 아닌데, 단원으로 따지면 원래 4단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여기서 먼저 보고 갈게. 일단 퍼센트 농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뭡니까? 퍼센트 농도는 화학에 등장하는 농도라기보다는 사실 그 전부터 쓰던 농도잖아. 뭐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는 백분율입니다. 우리가 백분율이라는 게 뭐야? 전체를 100으로 놓고 비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백분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 한 반의 학생 수가 어떤 반은 20, 어떤 학교 어떤 반은 뭐 20명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교 어떤 반은 25명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교 어떤 반은 30명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안에 막 랜덤하게 서로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마다 전체, 우리 보통 이런 거를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표본의 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이 표본의 크기가 다르면 서로 비교하는 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본의 크기가 달라도 서로 비교하기 좋게, 요 반은 20명이고 이 반은 25명이고 요 반은 30명이지만 그냥 이 중에 얼만큼의 비율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비교하려고 기준을 다 100으로 맞춰주겠다, 이런 뜻이 백분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서로 달라. 그러면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20명 중에 4등인 거랑 25명 중에 4등인 거랑 30명 중에 4등인 게 같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좀 서로 비교해 주기 위해서 20명 중에 4등하고 25명 중에 4등하고 30명의 4등이 만약에 이 반이 100명이었다면 어느 정도인 건지로 환산을 하는 게 원래 백분율이라는 작업이죠. 근데 그건 이제 백분율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퍼센트 농도는 뭐예요? 아무튼 이 백분율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얘도 기준은 100으로 잡아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질량분의 질량.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농도, 요쪽도 백분율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봤으니까 농도 쪽도 얘기를 해보면, 농도라는 거는 얼마나 진한가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만났을 때 이 소금물이 얼마나 진한 소금물이야 라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소금물 전체의 양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현하면 얼만큼 진한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물이 똑같은 양으로 이쪽에도 뭐 50ml, 이쪽에도 50ml 이런 식으로 같은 양이 주어져 있어요. 뭐 아니면 이쪽에도 100g, 이쪽에도 100g 이렇게 같은 양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소금물 양은 둘이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얘는 소금 10g이 들어있고 얘는 소금 20g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쪽이 더 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치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중에 우리가 얼마나 진한지 그 표현하고 싶은 그 넣어준 물질, 이렇게 비율로 표현하면 농도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거고, 우리가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이 전체를 용액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넣어준 거, 그러니까 녹여준 쪽으로 보면 되는 게 용질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농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용액분의 용질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얼만큼 진한지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얼만큼 진한지가 표현하는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 전체 중에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 라는 얘기. 그쵸? 그러니까 용액분의 용질이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퍼센트 농도는 그래서 그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이용한, 그러니까 질량을 이용한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퍼센트 농도 표현하는 표현이 따로 있던데 쓰잘데기 없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일단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퍼센트 농도라고 일단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 농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량을 이용한 농도인 퍼센트 농도는 좋아요. 사실 되게 잘 만들어진 농도고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되게 열심히 쓰는 편이죠. 그치? 여러분들 음료수나 이런 데에도 다 퍼센트 농도를 기준으로 막 몇 퍼센트, 함량이 몇 퍼센트. 함량이란 표현을 요즘 쓰는 것 같네요. 네. 함량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일상적으로 정말 좋은 농도인 건 맞고, 그래서 화학적으로도 가치를 가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설탕 수용액은 조금 계산이 빡세니까 포도당 수용액으로 할게요. 포도당 수용액을 가지고 있어요. 100g 가지고 있어. 100g 가지고 있어요. 계산 좀 열받긴 하지만 그냥 100g을 할게요. 그래서 100g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얘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가 10%야. 요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아세트산 수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세트산 수용액도 100g을 가지고 있어요. 식초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 아세트산 수용액 100g도 마찬가지로 10%의
10% 농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잡았을 때 이 둘의 농도는 어떤 겁니까?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계산을 해볼까? 10% 포도당 수용액 100g 안에 포도당이 몇 g 있는 거예요? 10g. 그치? 결국 우리 퍼센트 농도라는 것 자체가 전체 100g 중에 10%가 포도당이야 이런 뜻인 거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10g을 차지할 거고 얘도 아세트산이 10g 들어있어요. 그치? 그래서 좋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퍼센트 농도인 것도 맞고 많이 쓰는 쪽의 농도는 퍼센트 농도인 것도 많고 맞고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 거 맞거든요. 특히나 이제 질량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량 중에서 좀 가장 측정하기도 쉽고 객관적이고 쓰기 좋은 이제 물리량이라서 그래서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화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포도당 10g과 아세트산 10g은 양이 같나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포도당 10g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아세트산 10g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길래? 그쵸? 포도당 10g은 180분의 10몰.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입자 개수를 표현할 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도당 10g에 들어있는 포도당 입자수를 몰로 표현을 해보면 180분의 1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18분의 1몰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세트산은 어때요? 그쵸? 60분의 10, 즉 6분의 1몰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왜? 포도당의 몰 질량은 180, 아세트산의 몰 질량은 60이니까요.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포도당이 10g이고 아세트산이 10g이면 농도가 같다, 같은 진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 아니죠,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 포도당 10g, 아세트산 10g은 입자수가 달라요. 무려 3배 차이 나지. 그러면 우리가 입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땐 분명히 퍼센트 기준으로는 농도가 같다라고 표현해 왔지만 입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아세트산이 포도당보다 3배나 많아요. 훨씬 진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는 화학적인 값어치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2 이후로 배우는 여러분들이 모든 화학적인 농도에 대한 수치들은 퍼센트 농도가 아닌 몰 농도를 기준으로, 몰 농도라는 새로운 농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몰 농도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필요해서 만들었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는 화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같은 농도인데 같지가 않아 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농도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입자수, 즉 이 용질의 몰수를 가지고 농도를 만들고 싶어서 새로 만든 게 이제 몰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농도기 때문에 분모에는 용액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퍼센트 농도 만들 때처럼 용질 몰수랑 여기 분모에도 그냥 용액 몰수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용액 몰수를 쓰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용액에서는 물의 몰수가 용질의 몰수보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여기 지금 포도당 수용액 10% 포도당 수용액이잖아요. 사실 10%면 상당히 진한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진한 편인 포도당 수용액이긴 한데, 근데 요게 지금 100g에
포도당이 10g이야. 그럼 물이 90g이잖아요. 이거 몰수로 표현하면 18분의 90몰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이 수용액에서 물의 양하고 포도당의 양을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커. 근데 그것도 얘가 10%이기 때문에 꽤 진한 편이라서 그래도 차이가 좀 적어 보이는 거지. 보통 우리 화학적으로 0.01%, 0.1% 이런 농도를 정말 흔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는 ppm이라고 해서 10의 그러니까 10의 6제곱, 그러니까 10만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농도도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농도의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물의 몰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수용액 전체의 몰수에 비해서 용질의 몰수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농도를 이딴 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숫자를 쓰기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했냐, 그냥 과학자들이 머리를 써서 여기 사실 꼭 복잡한 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제일 편하게 쓸 수 있고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딱 꺼내왔고, 그게 부피예요. 질량을 써도 되잖아요. 질량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위에서 우리가 질량을 버리고 내려온 이유가 뭐야? 실제로 질량은 양을 표현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질량 아니고 새로 농도를 만든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질량을 써는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질량 빼고 중에 우리가 쓰기 좋은 거를 그냥 찾아온 게 용액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기까진 그래야 해서, 그러니까 용액이, 분모에는 용액에 어쩌고가 들어가야 되고 분자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야만 여기서 바꾸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는 그래야만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 용액의 부피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진짜로 그냥 단순히 편하려고입니다. 진짜 편해요 이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 내신을 할 때, 이쪽 파트에 대한 내신을 할 때 표준 용액 만들기라는 실험을 해요. 실제로 실험을 직접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실험을 직접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접 하지 않더라도 수행평가 형태로 이 표준 용액 만들기 문제 푸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표준 용액 만들기 과정을 보면은 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몰농도를 정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그냥 용액의 총량을 1리터만 맞추면 되고, 1리터 맞추는 건 용기를 1리터로 제작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채우면 1리터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여기까지만 채우면 1리터 라서 1리터 만들기가 되게 쉬워지거든. 질량은 우리가 저울에 놓고 재면서 해야 되잖아. 부피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1리터짜리 용기를 만들어 놓고 그 1리터 용기가 다 차면 1리터야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부피는 그냥 그렇게 측정할 수 있잖아요. 부피는 그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크기니까.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이용하면 정말 편해서 그냥 용액 부피를 이용한 농도를 만드는 게 몰농도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농도라고 하는 거는 얼만큼 진한가에서 우리가 쓰던 퍼센트 농도에서 몰농도로 넘어온 이유가 그냥 단순해. 여기까지는 질량이 너무 신뢰도가 떨어져. 화학적으로 질량이 같다가 양이 같다는 절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사실 우리가 1단원에서 내내 하고 넘어온 거잖아. 1단원에서는 몰수가 몰질량분의 질량이라고 표현해서 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결국은 질량이 같아도 몰수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물질마다 서로 몰질량이 다르니까. 그치? 그래서 이걸 토대로 질량은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질량에서 몰수, 실제 양으로 넘어오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용액 쪽은 부피를 쓰는 게 제일 편하네 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 몰수인데요. 단 이제 이 몰농도가 단위를 보시면요. 라지 M 요걸 되게 많이 써요. 일단 대문자 M을 정말 많이 쓰거든. 근데 대문자 M보다 사실 더 많이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귀찮으면 이걸 많이 써. 대부분 귀찮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연구하는 연구 환경에서는 보통 몰 퍼 리터 쪽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쓸 때 많이 쓰는 단위고요. 이게 좀 어떤 학술적인 데에서는 몰 퍼 리터 이쪽을 더 많이 쓰거든. 즉, 이 단위를 굳이 얘기해드린 이유가 요 용액 부피는 항상 리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얘도 원래 이제 계산해 볼 게 있어. 이제 얘 가지고 우리 뭐 하냐면요.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는 거 이런 걸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 만약에 10% 포도당 수용액이 있는데 얘가 100g이에요. 100g은 안 줘도 되네. 100g 빼. 그래서 10% 포도당 수용액이 있는데 얘가 밀도가 1.8g/ml야. 그러면 얘는 몰농도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몰농도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전환한다가 요 몰농도 파트에서 꼭 다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 나중에 여러분들 내신 때도 여기 파트에서는 이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될 건데요. 일단 요거는 오늘 말고 내일 하도록 하죠. 몰농도 자체는 오늘 다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몰농도 개념은 오늘은 개념 위주로 가져가고요. 문제 푸는 건 내일 하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몰농도 개념만 좀 가져가면 그 뒤에 이어서 그냥 몰농도, 아니 3단원 쪽 내용을 마저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이어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평형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 평형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3단원의 평형에 대한 내용은 화학 전체에서 가장 이질적입니다. 왜냐면 1단원, 2단원, 4단원은 전체적으로 평형이 없다. 우리가 이걸 비가역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비가역이 뭔지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비가역이라고 하는데 비가역 환경에서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3단원만 가역 환경에서의 이야기라서 얘랑 얘가 좀 따로 놀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더 자세히 알아가야 되는 건 뭐냐? 1, 2, 4단원 쪽이 더 중요하고, 사실 당장은 3단원 쪽은 나중에 해도 되는 쪽이긴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저 선생님 지금 1, 2단 여기 1단원, 2단원 내용도 겨우 이해했는데요 시면 지금부터 설명한 이 3단원 내용은 그냥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만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바싹 이해를 했습니다 하시면 같이 이해하고 가면 좋고요. 제가 이런 밑밥을 까는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가 충돌해서 그런 건데, 왜 충돌하는지 볼게. 자, 일단 가역 비가역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면, 우리가 가역이라고 하는 건 역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비가역이라고 하는 건 역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면 가역 반응이고, 역반응이 안 일어나면 비가역 반응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를 B로 만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B가 다시 A로 되돌아가는 게 가능하면 가역, B가 A로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면 비가역.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비가역보다 가역 반응이 훨씬 많거든요. 가역 반응은 너무 많아서 가역 반응의 예를 찾기는 좀 애매한 감이 있으니까 반대로 비가역 반응의 예를 우리가 그래서 주로 얘기하긴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의 예가 연소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연소가 뭐야? 그쵸?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래 거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우리 연소의 풀 정의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빠르게 산화하며 열과 빛을 내는 현상. 이게 연소의 전체 정의거든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 그래서 우리 연소는 결국 뭐야? 그냥 불에 타는 게 연소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당장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자세하게 하시고 밑에 열과 빛을 내는 것, 즉 불타는 걸 그냥 우리가 연소라고 하거든. 그럼 우리 간단하게 보면 만약에 이 지금 책상이나 이 시험지 있잖아요. 시험지로 할까요? 이 시험지가 있어. 그러면 지금 나가서 이 시험지에 불을 붙여서 태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시험지 만들어 오라 그러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 되지. 뭐 책상 얘기도 해보면 책상을 지금 나가서 불을 붙여갖고 밖에서 막 이제 불을 붙여서 태워요. 막 화형식을 해. 그러면 이 책상을 다시 원래 책상 상태로 되돌리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안 되지. 그게 비가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반응이 일어났으면 그 거꾸로 오는 게 불가능한 걸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조금 더 복잡한 얘기냐면 이따 줄거. 왜 어떻게 조금 더 복잡한 얘기냐면 이게 정반응 그리고 그 거꾸로 오는 역반응에 대해서 역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가 가역 반응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가역, 가역을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연소는 사실 연소된 물질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건 인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종이, 뭐 이런 나무 이런 거 우리가 화학적으로는 공유결합 물질에 해당되는데 공유결합 물질을 연소시켰을 땐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게 인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배울 때 금속은 어때? 금속이 연소된 건 어때? 배우지 않아? 다시 되돌리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을 연소시켜요. 그럼 뭐가 돼요? 산화철이 되거든요. 뭐 FeO나 Fe2O3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Fe2O3나 FeO 같은 걸 다시 Fe로 되돌리는 거는 가능하게, 불가능하게?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우잖아요. 철의 재련 이런 거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는 돼. 근데 자연적으로 안 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철이 FeO가 되는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즉 가역 비가역을 나누는 건 역반응을 따로 우리가 조건을 맞춰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연적으로도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 가역 반응입니다. 인위적으로 비가역을 조건을 맞춰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역반응이 자연적으로 되면 가역 반응이고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면 비가역 반응이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뭐 대충 그렇게 비가역이라는 게 나눠진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우리가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이 가역 반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N2 더하기 H2가 NH3. 혹시 이 반응식 아는 사람? 일단 개수 맞춰 놓을게요. 처음 봐? 암모니아 합성 반응이죠. 암모니아 합성 반응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반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거든. 화학을 하다 보면. 얘가 왜 중요할까? 어떤 거? 뭐? 예, 아주 중요하죠. 이게 화학비료 합성 과정입니다. 얘가 화학비료 합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비료 공장에서 하고 있는 공정입니다, 이게. 화학비료 합성 공장에서 실제로 화학비료를 합성할 때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서 NH3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게 비료로 사용돼요. 근데 결국 이 화학비료 합성 과정이라는 게 왜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게요. 우리가 이걸 하버 보슈가 발견해서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버 보슈법이라고 옛날엔 불렀는데 아마 요즘은 보쉬라고 배울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하버 보쉬법 내지는 하버 보슈법이라고 부르는 얘가 이제 그냥 화학적으로 혹은 과학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반응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우리 막혀 있었던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식량혁명이라고 하는,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부터 전 세계적인 그 식량난을 해결하게 된 그 기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비료를 인간이 합성해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화학 반응식인데, 자, 요 반응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딱 요 치대로 돌아가요. 이 하버보시가 하버보시법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화학비료를 합성하는 공장을 만드는 공장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처음 발주, 그러니까 처음에 주문 제작이 들어와서 얘를 신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 제작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NH3 신모를 만들려면, 신모는 띠껍네요. 20몰로 하면 계산이 간단하죠. 이 신모를 만들려면 각각 재료인 N2와 H2를 몇 몰씩 준비하겠어요? 그치. 얘는 10몰 준비하고, 얘를 30몰 준비하고, 얘를 20몰 얘를 준비할 필요가 없죠. 준비하면 안 되지. 만들려는 거니까. 이렇게 10몰, 30몰 준비해 가서 반응을 시키면, 그러면 이 공장 안에서 이 두 재료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키면 이 원하는 NH3 20몰을 만들고 배송해주면 되는 이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딱 했어. 그래서 실제로 얘 10몰하고 얘 30몰을 준비해서 반응시키잖아? 20몰이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절대로 안 나오냐? 이게 가역 반응이거든. 요 지금 N2하고 H2가 반응해서 NH3가 되는 요 하버보슈법을 통해서 화학비료 합성하는 게 가역 반응인데, 자, 우리 가역 반응에서 재료가 되는 요 재료 물질, 요거 식 그대로 씁시다. 요 반응물이라고 부르는 재료들에서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결과물로 가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고, 반대로 얘가 얘네들로 분해되는 걸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정반응이든 역반이든 반응 속도, 이 반응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반응하는 속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농도. 근데 이게 왜 농도인지를 얘기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응 속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차량 속도가 아니고요, 도로의
존재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2랑 H2 세 개가 만났어. 그래서 NH3가 짠 생기는 요 과정 자체의 속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조건만 맞으면 이네들이 만나는 순간 바로 바뀌거든. 그래서 어떤 반응식이든 그 반응 한 번의 속도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속도, 차 한 대가 얼마나 빨리 달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 속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반응 속도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봐야 우리가 반응 속도론, 이 화학 반응 속도론이 되냐면 대신에 전체, 그래서 내가 재료들을 왕창 준비해 놨으면 이 전체가 전부 다 NH3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평균 속력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화학 반응에서의 속도, 실제로 전체적인 이 평균 속도를 얘기할 때는 확률의 문제가 들어갑니다. 어떤 확률의 문제가 들어가냐면, 자, N2하고 H2가 우리 흔히 이제 박수가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라고 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N2하고 H2가 지금 여기 섞여 있어. 그래서 막 알아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반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N2 한 개와 H2 세 개가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N2 한 분자와 H2 세 분자, 총 네 분자가 반응을 할 수 있게 한 자리에 모여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 자리에 모일 확률이 곧 반응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자리에 모일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 바로 모이면 반응하고 이게 빨리빨리 일어날 거 아니야. 만약에 한 자리에 모일 확률이 낮으면 어때요? 모일 확률 자체가 낮으니까 반응 자체가 여러 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되게 천천히 일어날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반응 속도론도 다루는데 반응 속도론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밌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이때 이 반응 속도에 요 확률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결국 그냥 물질이 많으면 빠르고 적으면 느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재료가 많이 모여 있으면, 많은 상태면 얘네들이 모여서 반응하기가 쉬울 거고요. 모일 확률 자체가 높을 거고. 근데 얘 같은 공간 안에 물질이 엄청 조금밖에 안 들어 있으면 반응 조건을 맞춰서 모일 확률이 그만큼 낮겠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으면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적으면 그만큼 느린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이 물질의 정확하게는 이제 양보다는 농도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고, 뭐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양이 많으면 농도가 높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때 사용하는 농도는 정확하게 이제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몰 농도에 의해 결정이 되거든. 즉, 얘 정반응 속도는 이제 얘 재료들의 몰 농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고, 역반응 속도는 마찬가지야. 얘가 역반응의 재료가 되는 거니까 얘의 몰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구조겠죠. 농도가 높으면 양이 많고 모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농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로 다시 이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처음에는 요거 10몰, 요거 30몰, 얘 0몰 있는 상태야. 그러면 정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역반응 속도는 0입니다. 시작할 땐 역반응은 하나도 안 일어나. NH3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얘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N2랑 H2가 반응해서 NH3로 바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의 몰수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돼요. 그럼 필연적으로 정반응 속도가 어떤 구조야? 느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재료의 양이 줄어들면서 재료들끼리 부딪힐 확률이 줄어들거든.
그러면서 정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가면 갈수록. 그치? 근데 반대로 얘는 0몰이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NH3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NH3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NH3끼리 부딪혀서 돌아오는 이 N2랑 H2로 다시 분해되는 역반응의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반응의 속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 빨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는데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구조라면 어떤 시점이 오겠어? 같아지는 시점이 오겠지. 그럼 여러분들 이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게? 네, 안 변해요. 겉으로 보기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얘가 얘로 바뀌는 속도와 얘가 얘로 바뀌는 속도가 같은 것뿐인데 근데 겉으로 봤을 땐 진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요. 반응을 그냥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시점이 오거든. 우리가 그걸 평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지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걸 평형이라고 하고요. 그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농도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와. 그럼 어떻게 돼? 너희가 공장 주인인데 나는 20몰이 주문이 들어와서 10몰, 30몰을 준비해서 가서 반응을 했단 말이야. 근데 20몰이 안 만들어져서 20몰을 절대로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충 한 4몰? 한 5몰? 한 이쯤에서 멈출 거예요. 정확한 그 반응, 평형 상수를 내가 기억하진 못하는데 대충 한 이 정도에서 멈추는 반응으로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20몰을 맞추려면 그냥 재료를 더 준비해 오면 되잖아요. 맞는데 그냥 그 자체로 뭐야? 손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 주인인데 계속 그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째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농도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예 반응이 멈춰 보이는 시점이 생기는 걸 화학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에서 결과물이 되는 생성물의 생성 효율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이 생성물의 생성 효율을 수득률이라고 해서 다루거든. 이 수득률을 결정하는데 핵심이 되는 게 이 화학평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장 주인일 때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면 손해를 덜 보고도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게 이 화학평형이거든. 그래서 화학평형은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평형 이동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이 평형이라고 하는 건 K, 평형 상수라는 게 존재해요. 일단 식은 적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당장은 평형 상수 식은 외우지 마세요. 평형 개념을 이해하는 게 그냥 훨씬 중요한 것 같아. 평형 상수 계산은 너네 내년에도 잘 안 시켜. 그 내신 시험 보니까 평형 상수 계산까지 시키는 학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평형 개념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평형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으로 적어드리면, 요 반응식에 대한 식으로 적어드리면 이런 식이 되거든. 여기서 이 대괄호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요 가우스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요건 몰농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2에 이렇게 가우스 기호 해놓으면은, 그 대괄호 해놓으면은 이게 뭐야? N2의 몰농도라는 걸 그냥 압축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H2의 몰농도의 세제곱, 얘는 NH3의 몰농도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자, 왜냐면 여기 차수로 올라가는 건 개수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는 이제 몰농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개념인 건데. 선생님, 개수가 왜 차수로 올라가나요? 정도만 그래도 짚어보고 지나가면요. 일단 평형상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 분모에는 반응물의 농도 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생성물의 농도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리고 이 N2 더하기 3H2가 이 NH3 식을 좀 풀어서 적어보면 이거 N2 더하기 H2 더하기 H2 더하기 H2가 NH3 더하기 NH3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풀어둔 다음에 이거 평형상수로 바꿔보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나오겠죠. N2 몰농도 곱하기 H2 몰농도 곱하기 H2 몰농도 곱하기 H2 몰농도가 분모에 들어갈 거 아니야. 분자에는 NH3 몰농도 곱하기 NH3 몰농도가 들어갈 거. 그래서 개수가 차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상수 자체는 반응물의 몰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몰농도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차수로 올라가는 구조고요. 근데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고2 1학기, 그러니까 화학 때 시키지는 않을 거고, 화학 때는 주로 안 하게 되더라고. 대신에 2학기 때 하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식 자체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자, 그럼 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자,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이름이 상수다 보니까 안 변하는 정해진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 평형상수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항상 같은 평형상수, 그러니까 요 값이 같을 때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K 값이 8이면 이 N2와 H2 몰농도, N2 몰농도 곱하기 H2 몰농도의 세제곱 분의 NH3 몰농도의 제곱, 요 값이,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 8이 나온다면 그게 평형상태라고 알려주는 딱 정해진 값이거든요, 이 평형상수는. 그래서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는 상수, 정해진 값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반응이 멈출 줄은 알고 있어요. 이걸 알아내는 건 쉽습니다. 실제로 평형상수 K 값은 중요한 반응에 대해서는 다 주어져 있어서 막 평형상수 K 그 표도 있고 그래요. 표준 평형상수 표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 되는데, 이 평형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평형상수를 만족시키는 어떤 특정 평형에 도착한, 이미 이 평형에 도착한 화학 반응 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이미 일어나서 여러분들 NH3 이 화학비료 공장에서 만드는데 평형에 도달해서 NH3를 더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이미 도달한 평형을 깨버리는 방법이 평형 이동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저도 좀 다른 이름이 있어요. 평형 이동의 다른 명칭이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놨는데, 우리가 평형 이동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농도 변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무슨 뜻이냐면 N2랑 H2랑 NH3가 이미 이렇게 만족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냥 물질을 더 넣어준다든지 물질 일부를 빼낸다든지 해서 평형 상태를 깨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간단하게 어떤 식이냐면, N2랑 H2랑 NH3 해서 이미 평형이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NH3를 더 못 얻는 상황이야. 그럴 때 N2를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더. 그러면 요 반응물 쪽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달라지겠지.
반응물의 농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 정반응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평형이면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같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N2를 꾸역꾸역 집어넣어주면요 갑자기 정반응 속도가 다시 빨라져요. 그럼 평형이 아니게 평형이 깨지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큰 게 우리가 N2를 넣는 건 정말 쉽거든. 얘는 좀 비싸요. 우리가 수소기체는 되게 비싸. 근데 N2 기체는 정말 싸단 말이야. 정말 싸니까 우리 과자에도 들어있고 한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얘가 워낙에 싸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화학비료 공장이잖아? 그러면 얘가 30몰 일 때 얘 20몰이 얻고 싶으면 얘를 한 3000몰쯤 넣어주면 얘 웬만해선 거의 20몰 가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때려 넣는 거야 얘를. N2를. 그러면 이 N2의 몰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요 웬만하면 H2를 다 쓸 만큼 정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농도 변화를 이용해서 평형을 깨서 평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압력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것보다 이 농도 변화에 비해서는 좀 덜 직관적일 거예요. 우리가 농도 변화는 반응물의 농도를 만약에 높여줘? 그러면 정반응을 더 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반응물의 농도를 줄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반응물의 농도를 갑자기 우리가 줄여.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어떤 물질을 제거하거나 넣어줬을 때 만약에 어떤 물질을 넣어줬다면 그 물질이 줄어드는 방향 어떤 물질을 제거해줬다면 그 물질이 늘어나는 방향 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 이건 되게 간단하거든. 농도에 의한 평형 이동은. 자, 근데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은 좀 복잡합니다. 자, 얘네들이 각각 N2가 1몰 1몰 농도 H2가 1몰 농도 NH3가 1몰 농도인 데서 평형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좀 계산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1몰 농도인 상태 그리고 전체 용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의 용기가 1리터야. 그래서 1리터 조건 안에서 각각 1몰 농도짜리 딱 이 상태에서 평형이 멈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K값이 1이 나오거든요. 그치? 요거 대입해보면 1 곱하기 1의 세제곱분의 1 제곱이잖아요. 1이잖아. K값이 1인 상태인데 자, 요 상태가 평형이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압력을 변화시켜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1기압이었거든? 만약에 얘를 2기압으로 바꿔줬어. 그럼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기압만 갑자기 2기압으로 높여준 거야. 왜? 부피가 작아져요. 어떻게? 여러분 보일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압력과 부피의 관계.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압력이 2배가 됐다면 부피가 절반이 됩니다.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개념이거든.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몰수는 다 똑같은 상태였을 건데 1리터에 각각 1몰 농도면 얘 1몰, 얘 1몰, 얘 1몰씩이 몰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압력을 바꿔줘서 0.5리터로 바뀌잖아? 그럼 이거 몰농도 계산하면 몇이에요 이제? 2입니다. 이거 몰농도 계산하면 몇이에요? 2몰 농도예요. 이거 몰농도 계산하면 몇이에요? 2몰 농도거든? 그럼 뭐예요? 평형이 깨졌지. 요 값 지금 대입해서 K값 구해보면 1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원래 K는 1이어야 된다고. 그럼 평형이 깨진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변화시켜 주잖아? 그럼 농도가 변해요. 몰수든 전혀 안 변해도 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평형이 깨져요. 그럼 언제? 다시 얘네들이 적당히 변해서 이에 대입한 값이 1이 될 때까지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압력 변화만 일으켜도 농도가 변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쓴 게 1기압에서 2기압이 되면 1리터가 0.5리터가 된다라고 하는 이건 보일러 법칙을 이용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일러 법칙 무슨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치,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지. 그럼 기체가 아니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안 일어나게? 안 일어나요. 즉, 이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이동은 기체의 영향만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해주면 제일 편하냐면, 만약에 내가 압력을 높여줬어. 그럼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압력을 높여줬어. 다 같이 압력이 높아졌어. 그러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부피 입장에서 부피가 줄었으면 분자수가 많은 게 편할까요? 분자수가 적은 게 편할까요? 그쵸. 분자수가 적어야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평형 이동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압력을 낮춰주면 기체 분자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돼요. 왜?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가 작아지니까 기체 분자수가 작아야 유리해. 반대로 압력을 낮춰주면 기체 분자수가 부피가 커지니까 기체 분자수가 많은 게 유리하고 많아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로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계산적으로 하는 게 더 좋긴 하거든. 이거 계산적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자, 요거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 이걸 저 K식에다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세제곱 8분의 2의 제곱 4 이렇게 식이 될 겁니다. 그럼 요 식이 4분의 1이 되거든. 그쵸? 그러면 이 4분의 1이 다시 1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면 분모가 작아져야 되고 분자가 커져야 되잖아.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는, 그리고 분자가 커지는, 분모는 반응물, 분자는 생성물. 즉 반응물이 작아지고 생성물이 커져야 되지. 그럼 뭐예요? 정반응이잖아. 근데 이 식에서 정반응을 보면 마침 어떻게 되어 있어요? N2하고 3H2가 사라지고 2NH3가 생기는, 즉 반응식 자체가 정반응이 진행될수록 기체 분자수가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죠. 기체 4개씩 없어지고 2개씩 만들어지는 구조로. 그래서 지금 이 반응에선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을 통해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꾸로 압력을 낮춰주면 역반응을 통해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식이 바뀌면 방향도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식에서는 정반응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떤 식에서는 증가하는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압력을 높여주면 기체 분자수가 감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압력을 낮춰주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온도 변화, 온도에 의한 평형 이동이 있는데요. 자, 이 온도 변화는 지금까지랑은 아예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해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오랜만에 또 얘기하게 되네. 흡열이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지우개가 있어요. 자, 이 지우개가 흡열 반응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우개가 흡열 반응을 해. 그럼 이 지우개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되게? 낮아져야 돼요. 그치? 왜? 지우개가 열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주변은 열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거든?
그럼 지우개의 온도는 어떻게 되게? 이쪽이 좀 더 정답에 가깝죠. 실제로는 같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화학 반응이라는 건, 화학 반응에서 흡열과 발열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흡열을 한다는 얘기는 주변 그 열 에너지를 이 화학 반응 안에 있는 화학 결합을 바꾸는데 써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흡열은 밖에 있는 열을 얘가 열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밖에 있는 열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발열도 마찬가지예요. 발열은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열 에너지가 아닌 다른 형태로 갖고 있던 에너지를, 죄송합니다. 얘가 열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갖고 있던 거, 주로 이제 화학 에너지죠. 그렇게 화학 에너지 형태로 갖고 있던 걸 열 에너지로 바꿔서 내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발열은 전체 열의 양이 증가하는 거고요, 흡열은 전체 열의 양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흡열이라고 해서 A가 흡열 반응했어. 그러면 A의 온도는 높아지고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 낮아져요. 그냥 전체 열 자체가 줄어드는 거라. A가 발열 반응을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 올라가요. 그냥 열 양 자체가 많아진 거야. 열 에너지가 아니었던 걸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발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은 열 에너지였던 걸 열 에너지가 아니게 바꾸는 게 흡열이라서. 이해돼요?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 개념이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그래서 흡열 반응은 그냥 무조건 열이 많을수록, 즉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열 반응은 무조건 열이 적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흡열 반응, 온도가 높다는 건 열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 쉬운 상황인 거지. 반대로 이쪽도 온도가 낮다는 건 여기에 열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흡열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이 얘기가 곧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흡열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곧 흡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얘가 정반응 속도가 흡열이라면, 정반응이 흡열이라면 역반응은 어떻게 되게? 발열이에요. 그치? 정반응이 흡열이면 역반응은 그 반대 발열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평형이 이루어져 있었어. 즉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았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온도를 올려주잖아? 그럼 흡열 반응은 빨라지고 발열은 느려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계속 같은 상태가 아니라 깨지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흡열 쪽으로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발열 쪽으로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 둘과 얘가 가장 다른 포인트는요, 이 둘은 K가 일정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K가 평형 상수니까 안 변한다고 했잖아. 그 안 변하는, K가 변하지 않는 안에서의 평형 이동인데, 얜 K가 변해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K 평형 상수 자체가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같은 반응이어도 온도마다 평형 상수가 따로 부여되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면 새로운 평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평형 상수 자체가 바뀌니까.
어때요? 어렵죠? 아주 어려울 겁니다. 화학에서 개념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잘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이게 화학 반응의 세계라는 과목이나 뭐 이런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산염기 평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지금 이 개념들을 쓰면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평형 개념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화학에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화학에서 이 평형 파트 잘 해놓고 넘어가면 대학교 1학년 때 학점도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가면 좋겠다. 근데 좀 어렵긴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된다. 그래도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만 알겠어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지나가도 겨울방학 때 또 듣고 하면서 잡으면 되지. 일단 끝. 분리합시다.